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곳도 많이 보이네요. 다사다난한 아내. 올 연말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요즘 저희 가족이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헤어졌던 딸도 다시 만나게 되고 예기치 않은 인생의 시련 앞에 쓰러지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별탈 없이 건강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만도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사연들을 듣다가 문득 옛날 일이 또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봐요. 웃을 수만은 없는 저의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저와 한 입을 덮고 사는 남자는 저에게 두 번째 남편이에요. 요즘 세상도 이혼도 쉽고 재혼도 쉽다지만 재혼을 선택했을 때 저에게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잘하고 싶다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의 남편은 저에게 너무 잘해줘요. 전 남편에게 너무 대여서 그런지 그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질 정도예요. 만약 내가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전 남편과 지금까지 계속 살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그 전 남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전 남편이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제가 대학생이 때였어요. 대학 다닐 때 제가 좋다고 엄청 쫓아다닌 사람이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셨는데 직장이 안정적이다 뿐이지 월급은 정말 박봉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생활이 검소하셨어요.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아끼면서 생활을 했고 대학에 가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러니 학점 관리가 저의 최대 관심사였고요. 대학에 들어가면 많은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즐겨 하잖아요. 하지만 저에게 남자를 사귀는 일은 급한 게 아니었어요. 술 마시며 놀러 다니는 것도 그닥 흥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연애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친구들은 답답해했어요. 놀 줄 모르고 공부만 파고든다면서요. 그런데 그 대학생활 중에도 저를 좋아해서 쫓아다닌 남자가 하나 있었고 바로 그 동기가 저와 결혼을 하게 된 전 남편이에요. 은진아, 내일 주말인데 뭐해?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미안해, 영광아. 나 내일은 엄마 도와서 김장해야 해. 김장? 그런 것도 아니야. 뭐 그래도 하루 중에 짬은 나겠지. 시간 좀 내봐. 미안해. 다른 친구랑 볼래? 그 사람은 저에게 끊임없이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거절을 했고요. 지치지도 않는지 거절을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만할 텐데 그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거절이라는 게 받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았지만 하는 사람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절이 거듭될 때마다 부담감이 자꾸 쌓여갔어요. 일부러 학교에서 피해 다니고 그래도 같은 과에 있으니 아예 안 볼 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의 데이트 신청은 무려 1년간이나 계속됐고 2학년 겨울방학 때 군대를 가게 되면서 도돌이표 같은 데이트 신청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 뒤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졸업 후에 군대를 제대했으니 그러고는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취업이 목표였던 저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적금도 넣고요. 저랑 10살 차이 나는 여동생에게 사주고 싶던 선물도 사주면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대학 동기들이 연말을 맞아 모임을 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졸업을 하고는 다들 연락이 끊어져 궁금했던 차에 반가운 마음으로 참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김은진! 오랜만이다. 너는 예전보다 더 이뻐졌네? 어머, 영광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있었어? 다야, 뭐. 나도 졸업하고 지금은 직장 다니고 있지. 그래, 오랜만이라 그런지 정말 반갑다. 대학에 다닐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껄끄러웠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직장인이 된 그 사람은 달라 보였어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의 고충을 나누면서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인생의 고민도 나눌 수 있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이라 들떠서 그런지 그 사람과의 대화도 즐거웠어요. 그날 모여서 만난 게 계기가 되어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매일매일 통화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저도 당시에는 딱히 만나는 사람이 없었기에 오랜만에 이성하고 통화하고 저녁 먹고 하는 시간들이 좋았어요. 그런 감정들이 발전을 해서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 사람과 3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대학에 다닐 때도 1년이나 저에게 공을 들이더니 연일이 되고 나서도 뭐든지 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 거짓말 조금 보태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만나면 편안했고 저에게 맞춰주는 그 사람이 고맙기도 했어요. 제가 집에서는 장녀라서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엄마를 도와드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약속을 취소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거리고 외박 여행을 가자고 할 때도 엄한 아버지 때문에 번번이 안 된다고 해야 했는데도 서운한 기색을 보일 망정 화내지 않았고요. 뭐든지 맞춰주니 마음이 정말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끔 친구들이 뒤로 딴짓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해봐야 된다고 할 때도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사귀면서 한 번에 안 싸우냐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만큼 영광 씨가 배려심이 많은 거지. 여행도 안 간다. 서른이 다 된 나이에 통금 시간도 있고. 너 같은 여자 사귀면서 남자가 불만이 없다는 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돼. 혹시 딴 여자 만나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영광 씨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로 아니거든. 남들이 보기에 고리타분한 연애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하는 행동은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그를 믿었어요. 늘 다정다감하고 매너 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이라 내가 보는 그의 모습이 진짜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저에게 청혼을 하길래 제 생각이 맞다는 믿음이 더욱 굳어졌어요. 뒤로 딴짓을 하면서 저에게 청혼을 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의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양가 어른들도 흔쾌히 허락을 하셨기에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준비가 되었어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지옥이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하는 결혼을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 저도 결혼을 해보고 나서야 이해를 하게 됐어요. 연애하는 내내 모든 걸 저에게 맞춰줬던 그 젠틀한 남자친구는 결혼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본격적으로 변하게 된 건 결혼하고 3개월 이후부터였어요. 반찬이 이게 뭐야? 먹은 게 하나도 없잖아. 아침에 다 새로 만든 거야. 야채 싫어해도 좀 먹어야 해. 고기가 없잖아, 고기가. 나 안 먹어. 네가 다 먹어. 여보, 나 출근해. 저녁이 늦을 거야. 시작은 반찬 투정부터였어요. 배가 많이 나와서 건강이 걱정돼 채식 위주로 반찬을 준비했는데 고기가 없다고 안 먹고 가는 거예요. 생선 반찬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출근 시간에 맞춘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는데도 보람 하나 없이 식탁에 앉지도 않고 나가버리는 남편이 참 야속했어요. 그러고는 그날 밤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다툰 일도 있고 해서 모른 척하고 자고 있었는데 침대에서 안 자고 소파에 들어눕는 모습을 보고 말을 걸었어요. 방에 들어왔어. 왜 불편하게 소파에서 자? 말 시키지 마. 피곤하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연애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 유치한 행동은 수시로 계속되었고요. 게다가 남편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님도 결혼 전에 알고 있던 그 성격이 아니셨죠. 요즘 아들 얼굴이 많이 상했던데 너 밤마다 애 괴롭히는 건 아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낮에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왔는데 밤에는 푹 쉬게 해줘라. 잠도 푹 자야 아침이 개운한 법이야. 그 사람 밤에 일찍 자요, 어머님.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냐, 못 알아듣는 거냐? 이렇게 답답해서 나온 참. 어머님이 원하는 대답이 뭔지 도통알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전 시어머님은 아들 사랑이 유별나셨고 저와 결혼한 후에는 며느리인 저를 견제하셨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가족들이었어요. 지금은 그 괴상함들이 너무나 뚜렷이 보이지만 당시에는 막 결혼한 상태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시어머님의 아들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드러났어요. 남편의 속옷을 사오신다거나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과 보양식을 냉장고에 꽉꽉 채우려고 이틀에 한 번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아들만 불러내 백화점 나들이를 다녀오셨고 무슨 말을 하든 우리 아들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고요. 결혼 전부터 엄마와 자주 통화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사이가 가깝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심각해도 너무 심각했어요. 엄마가 아들 챙기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둘 사이에 제가 낄 수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 사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와 의논할 게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딱 마마보이였어요. 하나 둘 의문점이 생기는 행동들을 보고도 적응하는 기간이려니 생각하며 넘겼어요. 친척들과 지인들 그리고 부모님께 축하받으며 한 결혼인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고 지난 3년간 연애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믿기도 했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저에게 실망감만 안겨줬어요. 여보, 이거 무슨 자국이야? 주말에 맞아 빨래를 하는데 런닝에 붉은색 뭔가가 묻어 있었어요. 손으로 비벼보니 분명 여자 립스틱 같았고 냄새도 그곳이 맞더군요. 겉옷 안에 있는 런닝에 여자 립스틱이라니. 결혼 후부터 스킨십이 점점 줄고 6개월 이후부터는 거의 따로 자다시피 했는데 제 립스틱 일리는 만무했어요. 이거 뭐냐고. 뭔데 그래. 그냥 뭐 묻은 거구만. 이거 여자 립스틱이야. 이게 왜 속옷에 묻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피곤하고 막 귀찮게 할 거야. 저리 가. 본인이 모르면 누가 할까요? 그리고 제가 아내인데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귀찮다며 저리 가라고 하는데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화를 낼 게 아니라 나한테 사과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다른 날은 제가 참고 넘어갔지만 그날은 안 되겠어서 집요하게 물었고 결국 대판 싸웠어요. 원하는 대답도 듣지 못하고 둘 사이는 냉랭해졌고 이튿날 시어머님이 출동하셨어요. 너는 바깥 일하는 남편만 편하게 해주는 게 그리 어렵니? 어머님, 이번은 제가 이해해주고 넘어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싸웠는지 들으셨어요? 영광씨 런닝에 여자 립스틱을 묻혔다고요. 립스틱 네 거라며. 네가 칠치지 못하게 거기 묻혀놓은 걸 왜 탓을 해? 저는 그런 새빨간 립스틱 없어요. 시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아들을 옹호했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무조건 아들 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 상황인데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결국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시어머님은 제 따귀를 때렸어요. 짝! 어머님, 네 친정이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도 영광이가 사람 착하고 순하다고 해서 결혼 허락한 거야. 그런데 분수도 모르고 어디서 나대는 거야, 어? 내 아들 긁지 마, 알겠니? 저는 부어오르는 뺨을 손으로 가리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당시 제 기분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몰라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앉아있으니 곧 시어머님이 나가는 문소리가 들렸어요. 꽝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겨우 정신이 든 저는 꼼짝도 못하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닌데. 그 사람과 결혼할 때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결혼 생활이 이어졌고, 저는 망연자실의 의욕을 점점 잃어갔어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하필 그때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된 거예요. 제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고 그 아이의 아빠가 끔찍하게도 남편이니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임신 기간을 보내며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사람도 웬일인지 제가 임신해 있는 동안에는 충실하게 남편 노릇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도 두고 아이에만 집중을 했어요. 하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있죠. 역시나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딸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육아에 시달리고 있을 때 드디어 바람이 났거든요. 회사에서 부서가 바뀌어서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특이하게 금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출장을 가는 게 이상했지만 회사가 바빠서 휴일 반납을 해야 한다는 말도 믿어졌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어요. 당신, 이 카드 내용 뭐야? 인천으로 출장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강원도 호텔이 결제되어 있냐고? 참 할 일 없다. 내 카드 내용은 왜 보고 있냐? 내가 일부러 본 거 아니야. 집으로 날라와서 보게 된 거지. 일정이 바뀌어서 그래. 그래서 강원도 간 거야. 인천공항에서 다원이 인형 사온 거라며. 자꾸 거짓말 할 거야? 독방 육아에 지쳐있던 저는 그 사람의 거짓말에 폭발해버렸고 그날 아이가 앞에 있는데도 대판 싸웠어요. 싸우면서 감정이 격해졌는지 결국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이 났다고요. 그 여자가 저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남편을 마주하는 기분. 상상이 되시나요? 결혼의 결실인 자식이 앞에서 빤히 보고 있는데 저랑 못 살겠다고, 사랑하는 여자랑 살아야겠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참고 참고 또 참으면 살아왔던 지난 나이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사람의 외도를 시댁에 알렸어요. 예전부터 아들 편만 들던 시어머님, 이번에는 그러지 못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외도 또한 제 탓이라고 몰아가더라고요. 네가 집에서 얼마나 목석 같았으면 우리 영광이가 바람이 나니요? 남자 밖으로 도는 거 다 여자 탓이야, 여자 탓. 그건 아니죠, 어머님. 제가 집에서 퍼져서 놀았어요? 저 다원이 키웠어요. 다원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독방육아나 마찬가지였다고요. 다원이가 밤에 깨면 다원이 아빠가 한 번이라도 일어난 줄 아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당연히 이걸 왜 기대하니? 남자가 바깥 일하면서 집안일을 어떻게 같이 하니? 너는 참 이상하다. 어머님. 그곳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나 손가락질할 그런 짓을 했는데도 시모는 제 탓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를 돌보면서도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혼을 해야 하는지 결정 내릴 수가 없어서 괴로운 시간만 보냈어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눈물만 났어요. 제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아이가 다가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안아줬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스해 아이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어버렸어요. 아이 때문에 이혼이라는 걸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또 얼마나 걱정하실지 그것도 너무 마음에 걸렸고요. 살고 있지만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되었죠. 제가 안간힘을 다해 참고 있을 때 시모와 남편은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 몰래 자기들끼리 남편의 상간녀와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서 대화 내용을 보게 됐어요. 야, 너 미쳤어? 내 핸드폰 왜 봐? 그럼 당신이 바라는 거 뻔히 아는데 가만히 있어? 아, 너 진짜 수준 이하다.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 난 니랑 진짜 못 살겠다. 뭐? 이혼하자. 나 너랑 못 살아. 이혼하자는 말이 그 인간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감히 저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하다니. 순간 오기가 생겼어요. 절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했더니 예상대로 발광을 하더군요. 지긋지긋하지도 않냐며 제발 헤어지자고 사정까지 했어요. 보아하니 그 상간녀와 재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유부남 이혼시켜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 여자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하니 더 안달이 나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모도 딱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녀까지 있는데 제 편을 들어주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내 생각에도 너랑 영광이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너도 결혼하고 나서 계속 부리겠잖니? 너를 위해서 그냥 이혼하거라. 어머님, 그건 아니죠. 다원이는요? 다원이는 우리가 키우마? 너도 자식 없는 게 새 출발하기 좋을 것 아냐? 싫어요. 다원이는 절대로 안 돼요. 어우, 시끄러워. 얘 소리 좀 줄여. 고막 나가겠네. 믿었던 시모까지 이혼을 종용하더군요. 한술 더 떠서 아이까지 두고 나가라고 하는 시모였어요. 부여잡을 지푸라기조차 모두 끊어지고 저는 궁지에 몰렸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조용히 이혼해주면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위자료 2천만 원에 합의 이혼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는 아이까지 뺏기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님, 제발 아이만은 저에게 주세요. 우리 다원이 제가 키울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누가 네 어머니냐? 우리 이제 남이야. 그리고 아이는 우리 집안에서 키워야지 무슨 소리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제발, 제발. 비 오는 날 몸이 흠뻑 젖으면서도 실행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인터폰에 잠깐 얼굴을 비추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못하고 한참이나 울었어요.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지만 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는데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면 엄마와 자식 사이를 찢어놓는 건지. 오랫동안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시댁의 대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친정으로 가서 며칠을 끙끙거리고 알았어요. 부모님은 저희의 이혼 소식을 들으시고 한숨만 쉬셨고요. 고열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저 때문에 부모님도 며칠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간호를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끝난 사이에 마음을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사는 게 맘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미 벌어진 일들은 빨리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말씀을 100% 공감하지만 마음이란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었지만 빨리 정리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혼 후 친정에서 가족들과 지내면서 차츰차츰 좋아졌어요. 묻지도 못하고 무표정으로 지내던 얼굴에도 미소를 짓게 되었고요. 정말 힘들 때는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도 먹었으나 차마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살아냈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텨냈어요. 다시는 제 인생에
행복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식까지 잃어버린 어미인데 행복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란 게 정말 모를 일이더라고요. 우연히 어릴 적 알던 오빠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 덕분에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아버지의 환갑을 맞아 친구분들과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였어요. 개모임을 하는 몇 분이 계셨는데 다 같이 환갑을 맞은 김에 파티를 하자고 제안하셨고 친구분 중에 별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곳에서 모임을 하게 됐어요. 의미 있는 생일이니만큼 자녀들도 모두 참석하게 되어 저와 동생도 가게 됐어요. 솔직히 저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꼭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흠이라고. 아빠한테는 네가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든든한 장녀야. 그러니까 움츠러들지 말고 어깨 펴고 다녀. 알겠니? 아버지는 제가 집에 다시 돌아가고 한 번도 이혼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힘들어하니 그러셨겠지만 환갑잔치에 꼭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 말씀을 꺼내셨어요. 다 큰 자식에게도 여전히 마음 써주시는 부모님께 위해서라도 얼른 일어서야 했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참석하게 됐죠. 와, 이게 누구야? 은진이 아냐? 우리 진짜 오랜만이지? 지웅이 오빠?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가 중학생 때 마지막으로 봤나? 술주범 만탄 아가씨가 언제 이렇게 승려화되었을까? 아버지 친구분의 아들인 그 사람은 해외로 유학을 가게 돼서 어렸을 때 보고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거였어요. 저와 2살 차이 나는 오빠는 저처럼 30대가 되어서 몰라보게 변했더라고요. 길에서 마주쳤으면 분명 못 알아봤을 거예요. 오빠와 저는 어릴 때 참 잘 어울렸었는데 오랜만에 봐도 어제 본 것처럼 어색하지 않고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이 한 잔 들어가서인지 서로의 서러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빠도 저처럼 이혼의 아픔이 있었어요. 오빠도 나처럼 이혼했구나. 아이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전처가 아이들 안 키운다고 해서 수월하게 양육권 가져왔지. 그랬구나. 애들은 엄마 안 찾아? 원래 살 때도 애들한테 관심 없던 여자였어. 그래서인가? 애들도 엄마를 안 찾네. 오히려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더 좋다고 해. 다행이네. 이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오빠도 저도 술의 힘을 빌어 속에 든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후련했고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모임이 끝나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고는 해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빠와 만나는 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편했고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인지 꾸준히 만나게 되었어요. 양가 어른들이 다 아는 사이라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있었고요. 오빠는 저의 아픔을 공감해주며 위로해줬고 그렇게 의지하며 제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어느덧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낸 지 1년이 지나가고 저희 사이에는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게 됐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끼리 만나다가 감정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오빠의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참 잘 따라줬어요. 할머니가 잘 챙겨준다고는 해도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뭔가 티가 나잖아요. 더군다나 엄마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걸 알기에 마음이 더 짠해졌죠. 그러면서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제 딸도 생각이 났고요. 아이는 내 생각을 할까? 내가 보고 싶어서 울진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오빠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투영이 되면서 품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따뜻하게 대해주게 되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빠도 뭔가 느껴졌나 봐요. 다시 만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운 거 알아. 그런데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너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나와 함께 해줄래? 평소처럼 가볍게 저녁을 먹는 줄 알고 나갔던 자리에서 청혼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결혼은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 청혼을 하다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오빠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청혼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양가 어른들께 허락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재혼을 정말 조심스러워했어요. 혹시나 다시 상처를 받게 될까봐 이혼이라는 과거가 제 발목을 붙잡을까봐 노심초사하셨는데 시부모님들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우리 은진이 어릴 때부터 내가 예뻐했지. 우리 지웅이도 상처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니 둘이 과거는 다 잊고 행복하게 살려. 은진아, 우리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한다. 아저씨, 아니, 아버님, 고맙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실망은 나는 네가 지웅이랑 연락하고 지낸다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지웅이 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애들도 너를 잘 따르고 있으니까 분명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결혼을 결정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이제는 가족이 되었으니 최선을 다해서 내조도 하고 엄마 노릇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된 오빠도 저를 아껴주며 남편 노릇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결혼 후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시부모님들은 분가를 하라고 하셨지만 1년간만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와 떨어지기 싫어했고 저도 시댁의 가풍을 배우기 위해 그러겠다고 했죠. 남편은 시아버니의 회사를 물려받아 자리를 찾기에 바빴고 아이들도 학교에 학원을 다니느라 바빴기에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어요. 요리학원에 다녀가며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하고 은퇴 후 집에 계신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근교로 여행도 다니며 가까워지기 위해 애썼어요. 오로지 가족을 위해 애쓰는 저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쉬엄쉬엄 하라며 어머님이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회식이나 회사 일로 바빠서 늦게 들어올 때면 집에 일찍 다니라며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첫 번째 결혼 생활과 너무나 분위기가 달랐어요. 벌써 너희가 결혼한 지 1년이나 됐구나. 이제 너희도 분가해서 따로 살아. 이제 익숙해져서 여기서 계속 살아도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 너희도 신혼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늙은이도 수발될 거야. 그러지 말고 집 알아보고 분가해. 알겠어요, 엄마. 집 알아볼게요. 에이그, 아들놈이 더 신이 났네. 정말로 저는 학과에서 사는 게 좋았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고 아껴주셨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분가 안 해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님의 성화에 분가가 결정났어요. 재혼할 때 학과에서 산다고 혼수도 많이 안 해서 들어왔던데 분가에서 나갈 때는 새 집에 새 가구까지 시부모님이 모두 마련해 주셨어요. 죄송한 마음에 저렴한 가구와 가전으로 골랐더니 어머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죠. 이제는 가족이라 제가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며 부모한테 받는 걸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의 배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지 남편과 재회하게 됐던 그 환갑잔치가 얼마나 고맙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분가를 하고 난 뒤에 남편은 저에게 차를 바꿔준다고 했어요. 이혼 후에 뽑은 중고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녔거든요. 사업하는 집안에 시집와서 넉넉해졌다고 사치하고 싶지 않아서 차를 바꿔준다고 해도 계속 타고 다녔는데 마침 고장이 나는 바람에 새 차를 뽑기로 했어요. 볼일 볼 때만 탈 거라 중고를 사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굳이 새 차를 사야 한다고 결혼하고 열심히 살아준 게 고마워서 주는 선물이라며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같이 수입 자동차 매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죠. 기분 좋게 차를 사러 갔던 그 매장에서 전시모와 정면으로 딱 마주치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간 자동차 매장의 브랜드가 벤츠였어요. 신형으로 골라서 시승해보고 적당한 걸로 사기로 했죠. 그러고는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구경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팔을 세게 잡아챘어요. 어찌나 거치게 당겼는지 팔뚝에 빠질 것 같은 통증까지 느껴졌어요. 거친년이 돈이 어디 있다고 여길 와? 네가 여기 왜 있어? 이것도 오세요. 왜 이래요? 전시모의 심술궂은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당황했지만 저는 곧 침착하게 얘기를 했어요. 팔이 너무 아파서 빼고 싶었는데 나이든 전시모의 힘이 어찌나 센지 도무지 풀 수가 없었어요. 당신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봐. 신수가 훤하다. 누구야, 여보? 당신 엑스와이프? 전시모 하나만 마주친 것도 소름 끼치는데 잠시 뒤 전 남편의 그 부인까지 같이 나타났어요. 넉살 좋게도 안부를 묻는데 그 인간 얼굴에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원치 않았던 상황에 난감해하고 있을 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 팔을 잡고 있는 전시모의 손목을 잡아치며 풀어줬어요. 당신들 누구야? 여보 괜찮아? 여보? 당신 재혼했어? 나한테 당신이라고 하지 마. 서로 대치 상태가 되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좀 전까지 여유롭던 전 남편은 제 남편의 행색을 살피면서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전시모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땡땡 산업 사장님? 네, 그런데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 얼마 전에 제 남편이 이사로 이직을 했어요. 이렇게 만나다니 너무 반갑네요. 전 시부가 얼마 전 이직을 했는지 남편을 알아보는 전시모였어요. 눈치가 없어도 참 없는 게 그 자리에서 왜 아는 체를 한 건지. 남편은 전시모의 말을 듣고 잠시 인상을 쓰더니 선을 그었어요. 이직하신 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 제 와이프에게 함부로 하신 거 사과 받아야겠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험한 말도 하고 팔도 함부로 잡으시던데 사과하시죠.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남편은 전시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전시모는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거기서 왜 나서가지고 더 민망해지는 건지 모를 일이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당당히 사과를 요구하자 전 남편이 뭐라고 항의하려고 했어요. 그때 전시모가 나서서 제지시키더군요. 아유, 사모님인지 모르고 제가 실례를 했네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예전에 제 며느리였거든요. 상황을 보아하니 그랬던 것 같군요. 그래도 사과하시죠. 지금은 제 아내거든요. 아유, 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죠. 네, 사모님. 제가 몰라 뵙고 실수를 했네요. 좀 전에 있었던 일은 죄송합니다. 전시모는 마지못해 사과를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저를 에스코트해서 매장을 빠져나왔어요. 아주 잠깐의 해프닝이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나서줘서 얼마나 고맙던지 정말 든든했어요. 남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주니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통쾌하기 그지없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고맙긴. 앞으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남편의 그 한마디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딸 생각이 나서 우울해졌어요. 며칠 뒤 남편은 저에게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했어요.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딸의 양육권을 다시 찾아오자고 했죠.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제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려 깊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딸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딸을 보고 싶다고. 그동안 아이도 못 보게 했던 게 다 불법인 거 아니냐면서 엄포를 놨더니 만나자고 하더군요. 딸 얘기를 해야 하기에 기꺼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신병자 같은 말을 하더군요. 우리 다시 시작할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당신을 헤어지고 정말 많이 후회했어.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 우리 사이에 다운이도 있잖아. 그러니까 즐기러 하자. 너 미쳤어? 지금 상관녀랑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정말 너 끔찍하다. 너무 끔찍해. 딸 얘기는 뒷전이고 정신 빠진 소리만 하길래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다시 연락을 한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법으로 상대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줄기차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전화에 문자에 사이코가 따로 없었어요. 내용은 모두 재결합하자는 말들이었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지금 남편이 신경 쓰게 될까봐 모조리 차단을 하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집안까지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려는 저를 막고 기회를 달라며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실랭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나타나 그 인간을 흠씬 두들겨 패줬어요. 이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어? 은진아, 나 좀 살려줘. 이 사람 좀 떼어내줘. 어디서 은진이 이름을 불러? 닥쳐! 결국 그날 경찰이 오고 나서 상황이 끝났어요. 전 남편은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난능을 부렸어요. 기가 찬 저는 전 남편이 저를 스토킹했다고 얘기를 했죠. 서로 실갱이 끝에 합의하고 경찰서에 나왔어요. 남편은 전 남편에게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주먹으로 안 끝난다고 못 박았고 이후로 연락이 없이 잠잠해졌어요.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저희는 법적으로 양육권을 청구했어요. 합의 이혼할 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이혼 후 아이를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아이의 새엄마가 아이에게 소홀했던 것들이 재판을 통해 들통났어요. 재판을 하면서 그동안 아이가 힘들게 컸던 일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이가 고통받은 것 같아 미안하기만 했죠. 저희는 재판에서 이겼고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다운이랑 같이 살게 돼서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 부부 사이에.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고마워요, 여보.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웃으면서 살자. 알겠지? 그렇게 저희는 한 가족이 되었고 새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소문을 듣기로는 전 남편은 또 이혼을 했대요. 또 전 시부는 회사 거래처의 뒷돈을 받아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로는 고소 안 당한 것만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성이 왜 그런지 결국엔 안 좋은 꼴을 당하고 살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힘든 일이 많았지만 다 지나갔고 이제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